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노인복지론 6주차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주차에 적어도 다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그 시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통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공통질의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수업을 들으시고 공통질의에 또 이제 수업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는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서 출석하고 그다음에 그 점수 합해져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정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출석 점수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 수업 태도 및 발표, 기타 이제 다른 점수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따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대면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공통질의에 참여하시는 정도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점수를 좀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셔도 힘드시겠지만 이제 수업을 다 동영상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나서 반드시 공통 질의에도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수업 점수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6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 노인 평생교육,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6장하고 7장을 합쳐서 6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인 자원봉사와 노인 정보화 교육 이렇게 교재 8장과 9장을 합쳐서 두 가지 챕터를 강의를 하면서 이제 7주차 수업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노인 평생교육과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및 활동 지원 사업을 1교시와 2교시에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좀 편의를 돕기 위해서 사이버 수업에서는 이제 두 시간 정도를 제가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다른 내용,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동영상들을 이제 링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보셔서 수업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노인 평생교육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이제 노인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그다음에 노인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노인교육의 주요 원리, 노인의 평생교육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노인복지론에서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인의 사고, 이제 노인의 오고 5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노인이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좀 지내실 거냐, 그다음에 계속 현대화된 산업사회에서 고속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천천히 쉬시면서 여생을 즐기면 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여생을 좀 즐기시려면 반드시 변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발걸음에 맞춰서 같이 변화를 이루어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시려고 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늘 변화되는 것도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렇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라든가 바뀌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익혀나가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뭐 이렇게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나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내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청장년기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취미도 폭넓게 가질 수 없이 꼭 하고 싶었던 일 한두 가지만 못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생활들, 그다음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위한 어떤 시간들을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평생교육의 시대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건 이제 전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좀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좀 낯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대학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한다고 그러면 오죽하면 이제 우골탑, 상하탑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탑이라는 말 대신 우골탑이라고 했는데 시골에서 공부하려고 대학을 다니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에 소 한 마리씩은 소의 어머니와 부모님과 집안에 키우는 큰 재산이고 소에 많은 어려운 수고를 뒷바라지를 받아야만 대학 공부를 마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골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비용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많았을 때는 집안의 장녀 아니면 장손 되시는 분들, 아니면 큰아들 되시는 분들이 집안을 좀 건사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속된 말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이제 대학도 이제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복지 서비스가 이제 그 정도까지 많이 확대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제 좀 더 지나면 평생에 나이 먹어서 은퇴해가지고서도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배우고 익히실 수 있는 기회,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과연 이제 노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노인교육 또는 노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서비스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교육의 의의, 그래서 노인교육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평생 하시는 거죠. 노인교육이 이제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성인교육 가운데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노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육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적 또는 사적 지원체계 전체를 의미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육은 노인의 끊임없는 자기탐구, 자기개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의 유형 및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영 연구자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인교육은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노인의 지적 감퇴를 방지하고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구성된 실천 가능한 교육적 중대 전략이나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인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전에는 이제 학령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초학습 과정이었고 대학은 이제 전문가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의 시대가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되는 속도를 이전의 학문만 가지고서는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노인정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노인학습 프로그램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배워야 되는, 휴대폰으로 이제 컴퓨터만큼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한 과정들도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잠시만요.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이제 일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도 하고, IT 산업, AI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이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사회에 대한 노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노인과 젊은이들이 양극화되거나 사회 통합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더라. 청장년층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노인분들은 우리 자라는 우리 세대들이나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장년층 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시대랑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야기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상대방의 이해와 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거죠. 학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이해하고 사회 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회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이해가 필요하다. 세대 간에 서로가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노인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14%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고령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노인분들을 어떤 일들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르신들과 지금 세대를 생산하는 인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 이해를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인들 스스로께서도 우리 좀 더 뭘 배워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60세 평균 연령이 60세, 70세셨던 분들이 그거보다 더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시켜야죠. 지금 2017년의 평균 연령이 81.8세, 81.7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 세대에 비해서는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사시게 되는 거죠. 평균 연령으로 보시면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인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래서 노인분 스스로도 노인 교육이나 아니면 바뀐 세상에 대해서, 바뀐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연구가 학습을 해야 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원인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휴가철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많은 가족분들의 레크레이션 중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노인 여가의 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지역만 말고도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구성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경험을 하는 것들을 여가의 문화 굉장히 즐기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 가서 말도 해보고 싶으니까 다른 외국의 피부색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언어에 좀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가서 어떤 문화가 보고 왔는데 그냥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의 역사, 환경, 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역의 역사나 아니면 환경, 날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쪽의 문화는 어땠는지, 말씀처럼 이제 아는 것만큼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노인교육에도 이런 노인 교육에 대한 노인분들이 스스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노인 교육이 필요한 건 그렇다면 그 노인 교육의 목적은 뭐가 있느냐? 네, 노년기는 그냥 가만히 집에 앉으셔서 편안히 쉬시고 여가나 즐기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계속적 발달을 하고 성장하는 시기다. 노인의 욕구도 우리가 이제 메스버그의 욕구 5단계 다른 그 욕구들을 많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한 군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발전하고 자신을 위한 욕구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쇠퇴나 조락의 시기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발달과 성장의 시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노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보다 창조적인, 보다 즐겁고 보다 행복한 스스로의 노후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88.8세대 통계청 2017년 기준으로 노인이 살아가야 할 상대적인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남아있는 여생을 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거냐,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받을 권리는 또 하나,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률의 최상위 법률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인분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노인 교육의 목적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노화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이 되는 거에도 적응을 하고 사회에도 적응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노인이 되어서도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대인관계를 확대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의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시면 한 가지 목적들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목적 중에서 노인분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구성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나머지 여생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노인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목적들, 6가지 목적들이 꼭 교육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위한 목적이 될 수 있고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인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한 수단으로, 노인의 발전이나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인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분을 좀 해보면 노인 복지에 관한 부분, 노인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취미나 학습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냐, 가족관계에 대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시사의 문제, 종교에 관한 부분, 교양 및 상식, 사회생활, 종합학습,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로 노인 학습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각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어떤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각각의 특색을 맞춰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를 맞춰서 강사들을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넓죠. 참여하실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넓고요. 실제로는 이제 젊어서부터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은퇴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삶의 경험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노인 그 강사이자 풀에 들어가시는 분들,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실제로 노인이 되셔서도 그 노인분들을 위한 그 교육이나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노인 교육의 주요 원리, 첫 번째가 자기 학습의 원리입니다. 젊은 분들하고는 다르죠. 젊은 세대들처럼 이제 뭘 머릿속에다 입력해서 외워서 그걸 실생활에 적응하는 단계를 지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드려도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줘서 4개를 찍고 1 더하기 1은 얼마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오는지 토론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실습이나 견학이나 회상 등 학습자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가 의미 있는 학습을 하자라는 거죠. 초등부 젊은 시절에 공부하는 것들은 내가 필요한 것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사회생활의 원리들을 배웠다라 그러면 이제 노년기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의미 있는 학습자인 내가 원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학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학습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그 청장년기, 학령기 시절에 받는 교육들은 거의 다 학교나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교과목에 맞춰서 대학만 돼도 전공 선택이 있고 전공 필수 있는 거죠. 전공 필수는 의무적으로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공 선택은 나의 취미나 아니면 나의 관심사에 맞춰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노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에 대한 조절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자기 체력에 맞도록도 되어야 되겠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융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수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좀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원리로 노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학습자 중심입니다.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상호 존중의 원리. 학생과 뭐 교수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노인 평생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 실제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다른 분야, 당신이 평생 일해왔던 분야에는 그분이 40년, 50년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상호 존중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노인 교육의 원리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인 중심이죠. 왜? 학생이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수업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진행 과정 등에 있어서도 노인의 수준에 맞는 노인의 시각의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노인 중심의 원리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평생교육에 있어서 이제 성인교육의 용어를 좀 공부해볼까요? 저희 아마 선생님들도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뭐 텔리아고지 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페다고지는 아동들, 학령기 아동들을 상대로 무조건 이렇게 배워야 되는 부분들,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페다고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라고지, 뭐 텔리아고지라고 하는데 성인교육을 얘기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인의 교육, Adult Education, Further Education, Adult Pedagogy. 페다고지는 아동을 가르치는 기술이니까요. 이런 어른을 가르치는 기술 아니면 성인 교육, 아니면 심화학습 교육,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같은 성인 교육을 의미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안드라고지가 남성을 의미하는 걸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텔리아가 양성을 뜻하는 거니까 어떤 교육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하는 게 아니라 양성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안드라고지라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텔리아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외래어니까 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년기 교육, 어른 교육, 노년기 교육 뭐 이렇게 구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성인 교육 뭐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다고지, 뭐 텔리아고지 이런 말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셨다 하는 것들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이제 lifelong education,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죠.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언제 누가 처음 시작을 했느냐? 1965년 유네스코에서 성인교육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했느냐? 여기 보시는 거 셰우 폴 레그란드라는 사람이 유네스코에서 성인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뭐라고 했느냐? 교육에 책임을 지는 조직 및 기관은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평생에 걸친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이념을 유네스코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합의된 내용들을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비준하고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은 이제 폴 레그란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방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평생교육의 정의를 보면 레그란드의 교육 정의를 보면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친 교육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의 통합이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평생교육인 거죠. 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의 통합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크루피란 연구자는 성인교육, 직업훈련교육과 동일시하게 얘기를 하고요. 데이브란 연구자는 개인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에 걸쳐 연장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이다. 아니면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1999년에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교육부 내에 평생학습 정책과라는 과가 있고 그 중에서 그 과에서 우리나라의 노인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교육은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 통합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전체성, 그 다음에 평등성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양태상 형식적, 비형식적, 아니면 형식이 없는 무형식적인 교육을 영역상 가정, 사회, 학교 교육을 포괄하는 전체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보고 페다고지인지 안드라고지인지 테라고지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모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학령기 때 노인교육에 있어서의 평생교육의 개념은 뭐냐?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 부양에 사회에 공헌하셨던 많은 분들이 정년을 하시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본인 스스로의 여가 생활을 즐기시고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때 사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사회 통합되고 그 사람 젊은 현대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형식을 통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뭐 평생교육관이나 노인정보복지관 같은 거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공식적인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만나서 하는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방법이 되었든 간에 평생 동안 배우고 학습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평생 학습이다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해야 되느냐? 노인의 큰 5가지 문제, 이제 4가지 문제에서 5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빈곤, 건강 문제에 대한 질병, 3번째 무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노인의 성 문제인데요. 성 문제는 일단 노트에도 질병, 이제 빈곤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에 관한 문제는 본인이 좀 많이 하고 환경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고독과 무의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고 젊은 세대들의 아니면 사회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고 고독을 느끼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신체활동을 통해서 또 건강도 회복시키실 수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어서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질병의 문제와 공공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시설의 변화를 좀 보면 서울 지역의 평생교육 시스템 수요조사 분석을 한 권두순 연구자의 2005년 발표를 좀 보면요. 평생학습의 참여 욕구도는 많은 노인, 대상 노인들 중에서 83.4%가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에 대한 경험도를 보시면 28.7%, 욕구를 가지신 분은 80%가 넘는데 실제 참여하신 분은 30%도 안 돼요. 나머지 50%의 많은 어르신들은 하고는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갈 데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OECD 선진국인 외국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보면 약 40에서 60%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고 보니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의 처음 시기에도 보면 이제 마치 그 평생학습의 원리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저도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은퇴를 하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평생 교수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평생 내가 우리 회사를 운영해왔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뭐 평생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열심히 해서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교육의 질이나 수준이 이전과는 달리 월등히 높아져야 되는 거죠.
현재 사회 노인 어르신들의 눈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지휘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흥미를 막 가지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까지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평생 학습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노인분들의 의사도 여쭤보고 욕구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노인복지관이나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거 말고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 학습센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노인 평생교육 시설을 보면 보통은 이제 체육시설이나 가족공원, 노인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욕구가 이렇게 제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주부대학을 여성분들이 하는 주부대학을 보면 주부대학이나 뭐 시민대학, 뭐 체험학습장 같은 것도 기본 10%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계시죠. 노인교실에 관한 부분들도 청소년 문화시설, 뭐 노인교실 뭐 이 정도 10% 이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학습센터를 좀 개관을 해서 노인분들의 욕구를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겠다, 해줘야 되겠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 평생교육의 과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 교육이 누구나 이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사회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생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노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계 전체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나의 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잘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노인에게 적합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검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련되는 뭐 지원 정책들, 직업교육 프로그램들,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들, 또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의 정보교육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 사회 통합을 위한 세대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질도 높여주고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어줘서 노인분들이 자기 경험에 맞춰서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대 살아온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도 앞으로 변화될 미래 사회에 내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 방법이나 교육하는 매체들이 좀 다양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엘더스 호텔이라는 어떤 그 교육기관인데요. 호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여행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참여하려고 그러면 교육 대상자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돈도 준비하셔서 함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 여행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여행 계획서도 세우고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역사도 공부하고요. 문화도 공부하고요. 인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사람 구성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나라 방문을 해서 실제 문화도 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여유있게 자기만의 여행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공부도 하고 문화의 폭도 넓히고 경험도 많이 쌓아서 사회에 꼭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런 것들 과정들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불편한 질병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비디오를 전달해 드림으로써 어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추천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인교육이 단순히 여가설명 측면에 그치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은 고학력이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 이제 한 군데에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력 풀을 만들어서 어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데는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뉴스에 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기술자들이 생산 관리를 하는 기술자들이 아니면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생산 공정 관리라든가 아니면 기계 운용이라든가 라인의 배치라든가 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걸 담당하시는 분 퇴직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 계열사 같은 데서 같은 비슷한 업무에 뭐 40년, 50년씩 근무를 하셔서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의 노하우를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풀을 만드는 것, 노인 강사 탱크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강사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평생 교육의 과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이제 노인평생 교육의 과제 네 번째, 대학의 지역사회 환원입니다. 근데 꼭 굳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기관들이 지역사회에 환원돼야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만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좀 맡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은 다 했습니다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른 어떤 새로운 지역사회 함께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교육청하고 천안시하고 이제 함께 학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주지하시는 분이 계신 것처럼 학교의 담을 굳이 신선학교에 담을 만드는 학교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또 뭐 담을 없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서로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에 굳이 담을 만들어야 꼭 담이 필요한 겁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담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셨을 때 여러 선생님들이 운영위원이시라 그러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안전, 그다음에 학생들을 통제를 위해서 아침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선도부 학생부장님이 아이들 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려면 꼭 담이 필요하고 출입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일부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우리 일명 담치기죠. 수능 시간에도 나갔다 오고 수업 시간에 땡땡이 쳐서 나가고 또 뭐 하라 그러면 또 몰래 정문에서 학생들이 지키거나 선생님들이 지키고 계시니까 담으로도 몰래 넘어가다가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져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들의 이제 좋은 방법을 이제 찾아가기는 해야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했을 때 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의견들을 내야 되는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지가 저 스스로한테도 많은 고민으로 다가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대학이나 학교 기관들이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
대학의 공간이나 인력, 장비 등을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장으로서 제공하고 재존입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학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요. 사립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제 사립학교일지언정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또 유치원까지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공교육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학교들의 기관들이 누구 개인으로 남아있는 게 과연 맞느냐. 또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시간이 지나면 50명의 학생밖에 안 남을 텐데, 인구 추세로 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유휴 인력들이나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시킬 거냐. 그냥 가둬만 놓고 아무도 못 쓰게 하면 오히려 더 비용들이 많이 되죠. 빨리 노화되기도 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감가상각 시간이 빨라지죠. 사용연한이 줄어들죠. 마치 빈집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학교의 다음 문제도 진짜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하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을 냈었는데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학교들이 이 공간들이나 시설이나 장비들, 인력들을 지역사회에 같이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 뱅크로서 아니면 장소로서 아니면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평생 과제로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인교육이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분야고 또 여러 선생님들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면서 많이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도 이제 곧 뭐 노인이 되거나 이제 사회의 정년이 다가올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노인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현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인의 문제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식선에서 정책도 고민하고 노인을 위한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 서비스도 고민을 해보고, 또 지금 이제 노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필요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평생교육에 대한 수업을 다 마치고요. 곧 이어서 일자리 사업 및 환경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